아씨, 이 인간들이 길을 왜 막고 서 있어? 영월군 덕포리의 좁은 골목길에서 귀청이 터질 듯한 오토바이 엔진 소리와 함께 욕설이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 가죽 재킷에 쫑긋 세운 짧은 머리, 귀에는 세 개의 피어싱을 한 젊은 여성이 오토바이를 난폭하게 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민지, 20살의 이 마을 유일한 다방 장미장의 배달부였습니다. 한 손으로는 오토바이를 조종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커피가 든 가방을 흔들림 없이 들고 있던 그녀의 앞길을 한 대의 검은색 벤츠가 막아섰습니다. 비키라고 이 새끼야. 민지는 경적을 요란하게 울렸지만 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고급 외제차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참지 못하고 오토바이를 벤츠 옆으로 바짝 붙여 통과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급하게 열린 차문과 그녀의 오토바이가 충돌했고 민지는 아스팔트 위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아이고, 괜찮으십니까? 아가씨. 차에서 내린 것은 70대로 보이는 노신사였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민지에게 다가왔지만 그녀는 이미 욕설을 퍼부으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눈은 달고 다니는 거예요? 차문을 열기 전에 확인도 안 해요? 배달 시간 다 지나갔잖아요, 젠장. 민지는 바닥에 떨어진 커피 봉지를 주워들었습니다. 다행히 안에 내용물은 새지 않았지만 그녀의 분노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녀가 노인을 향해 거친 말을 내뱉을 때 또 한 명의 중년 남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봐요, 젊은이. 회장님께 그게 무슨 태도요? 당신이 불법으로 과속했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정비서, 괜찮네. 노신사가 손을 들어 비서를 제지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민지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왼쪽 광대뼈 아래 작은 점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아가씨, 혹시 뭘 쳐다봐요? 보험 처리할 거면 빨리 해요. 나 바빠요. 민지는 쏘아붙였지만 노인의 시선이 자신의 목에 걸린 반쪽 펜던트로 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손으로 펜던트를 감쌌습니다. 이 펜던트는 고아원에 버려질 때 그녀의 목에 걸려 있던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그 목걸이.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어디서 얻은 건가요? 이게 뭐. 아, 진짜 짜증나네. 빨리 보험사 불러요. 내 오토바이 다 찌그러졌잖아요. 하지만 노인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민지의 것과 닮은 또 하나의 반쪽 펜던트였습니다. 유나?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뭐라고요? 내 이름은 박민지예요. 누가 유넨지 뭔지. 아, 정신 나갔네. 민지는 신경질적으로 오토바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이 이상한 노인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노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김상옥. 한영그룹 회장이네. 15년 전 내 손녀 유나가 여기 이 동네에서 실종됐어. 그 아이의 목에 걸린 것이 바로 자네가 가진 그 펜던트의 나머지 반쪽이었지. 민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영그룹. 그녀도 들어본 적이 있는 대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개소리 집어치우세요. 저 같은 총구석 고아가 무슨 재벌 손녀예요? 영화에서나 나오는 소리 하지 마시고 당장 보험사 부르세요.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김상옥은 그녀의 눈에서 잠시 흔들림을 포착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미장 다방에서 일하나? 내가 직접 찾아가겠네. 오늘 보험 처리는 내가 다 해줄 테니 오토바이도 새 것으로 바꿔주지. 민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백만장자가 어째서 자신 같은 아이에게 이토록 관심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 오토바이를 준다는 말에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다방으로 오지 마세요. 아무 짓 할 생각 말고요.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오토바이에 올라타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김상옥은 그녀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 아이가 유나 양인가요? 정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내 심장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네. 15년 동안 찾아 헤맨 내 손녀를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이야. 민지야, 그게 뭐야? 점심시간에 무슨 일 있었어? 다방에서 일하는 민지보다 3살 많은 세라 언니가 배달을 나가면서 놀라서 물었습니다. 다방 주인 공숙자는 헐레벌떡 들어온 민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민지의 바지는 찢어져 있었고 손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아, 짜증나. 외제차랑 부딪혔어요. 근데 그 차주가 완전 미친 사람이에요. 무슨 제가 15년 전에 실종된 자기 손녀라나 뭐라나. 완전 정신 나간 소리 하더라고요. 숙자는 놀란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모르겠어요. 한영그룹인가 뭔가 하는 회장님이래요. 제 펜던트 보더니 자기 손녀 것이랑 똑같다고. 아, 몰라요. 그냥 정신 나간 영감탱이에요. 민지는 짜증스럽게 말했지만 숙자는 그녀의 눈에서 혼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지가 항상 자신의 과거에 대해 궁금해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8살에 고아원을 나와 이곳저곳을 떠돌다 2년 전 자신이 처음 발견되었던 이 마을에 정착한 민지는 항상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왜 버려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그 사람 말이 사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언니.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언니까지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저는 그냥 고아예요. 버려진 아이라고요. 숙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민지의 방어적인 태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항상 거칠고 공격적인 말투로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상처와 외로움이 숨겨져 있다는 것도 숙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화내지 마. 그냥 생각해 봤을 뿐이야. 민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내가 정말 누군가의 잃어버린 아이라면, 그건 어떻게 확인해요? 숙자는 놀랐습니다. 민지가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글쎄, DNA 검사를 하면 알 수 있지 않을까? DNA 검사요? 그런 거 비싸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한영그룹 회장이라면 그런 건 문제 없을 거야.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잊어버려요. 그 노인네가 진짜 여기 찾아올 리도 없어요. 그냥 미친 사람이었겠죠. 하지만 그녀의 말과 달리 민지는 계속해서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과거였습니다. 영원한 사랑, 우리라는 글귀가 새겨진 반쪽 펜던트. 그녀는 항상 나머지 반쪽이 어디 있는지, 누가 그것을 자신에게 주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날 저녁 다방이 문을 닫을 무렵 검은색 벤츠가 다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미친 사람들이 진짜 왔네. 김상옥과 정 비서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다방으로 들어왔고 민지는 즉시 주방으로 숨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숙자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혹시 저는 김상옥입니다. 오늘 오후에 젊은 여성과 약간의 사고가 있었는데 그녀가 여기서 일한다고 하더군요. 숙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지가 말해줬어요. 많이 놀랐나 봐요. 그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숙자는 주방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민지야, 손님 오셨어. 안 나갈 거예요. 민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주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숙자는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세요. 커피 한 잔 대접해 드릴게요. 김상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다방 벽에 걸린 그림들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것은 토끼 그림들이었습니다. 특히 파란 눈을 가진 흰 토끼 그림이 여러 장 걸려 있었습니다. 이 그림들, 김상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민지가 그린 거예요. 숙자가 설명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토끼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특히 파란 눈을 가진 토끼를. 김상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유나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파란 눈을 가진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인형을 토실이라고 불렀고 항상 함께 다녔습니다. 그리고 유나가 사라진 날 그 인형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마침내 민지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김상옥을 바라보았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저한테 무슨 볼일이라도 있어요? 민지야, 손님한테 그게 무슨 말이니? 숙자가 타일렀습니다. 김상옥은 진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작은 상자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왔네. 민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천천히 그녀는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가 파란 눈의 토끼 인형을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목에는 반쪽 펜던트가 걸려 있었고 왼쪽 광대뼈 아래에는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떨어뜨리듯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랑 닮았다고 제가 당신 손녀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많다고요. 민지 양 김상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네. 만약 자네가 내 손녀 유나라면 내 가족을 찾는 것이고 자네에게는 과거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야.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민지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고아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가족이에요? 제 인생은 이미 엉망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왔던 버림받은 아이로서의 상처와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난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민지는 뒤돌아 계단을 뛰어 올라갔고 곧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숙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김상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해요, 회장님. 민지가 원래 조금 거칠지만 마음은 여려요. 그동안 많이 상처받았거든요. 김상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내가 너무 서둘렀나 봅니다. 그는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혹시 민지 양이 마음이 바뀌면 연락해 주세요. 내가 당분간 이 마을에 머물 겁니다. 숙자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회장님은 정말로 민지가 손녀분이라고 확신하시나요? 김상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모든 단서가 그걸 가리키고 있어요. 펜던트, 생김새, 그리고 토끼 그림까지. 유나는
토끼 인형 없이는 잠들지 않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녀는 왜 자신이 이토록 감정적으로 반응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고 그 누구도 자신을 찾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김상옥의 말이 사실이라면, 만약 그녀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납치되었다면, 만약 그녀를 찾기 위해 애쓴 가족이 있었다면, 그녀는 벽에 걸린 토끼 그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녀는 항상 파란 눈의 토끼를 그렸을까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토실이라는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그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이름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친숙했습니다. 그녀는 목에 걸린 펜던트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원한 사랑, 우리. 그 뒷부분이 잘려 있었습니다. 김상옥이 가진 반쪽에는 무슨 글자가 있을까요? 아냐, 말도 안 돼.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무슨 재벌가 손녀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싶다는 욕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자신의 과거를,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진짜 이름을.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거의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복도에서 숙자와 마주쳤을 때 그녀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언니, 그노. 아니, 회장님 연락처 있어요? 숙자는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있지. 명함 받아뒀어. 연락해 볼 거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알아보고 싶어요. 제가 정말 그 사람 손녀인지. 그래, 그게 좋을 것 같아. 숙자는 민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난 항상 내 편이야. 민지는 김상옥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들은 오후에 다방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거칠고 방어적이었지만 그 속에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김상옥은 정확히 약속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비서와 함께 있지 않았고 혼자였습니다. 그는 한층 부드러워 보였고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만나줘서 고맙네, 민지 양. 그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전 그냥 확실히 하고 싶을 뿐이에요. 당신이 착각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요. 김상옥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여러 장의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이건 유나의 성장 앨범이야. 5살 때까지의 모습이지. 민지는 망설이다가 사진들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유나의 첫 번째 생일, 첫걸음마, 유치원 입학식. 그리고 매 사진마다 유나는 파란 눈의 토끼 인형을 안고 있었습니다. 토실이. 민지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김상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했나? 민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냥 이 인형이 귀여워서요. 그 인형의 이름은 토실이었어. 김상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가 직접 지어준 이름이야. 다른 사람은 몰랐던 이름이지. 민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는 민지 양, 김상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확실한 방법이 있어. DNA 검사를 해보자. 그러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거야. 민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래요. 해보죠. 하지만 내가 당신 손녀가 아니라는 게 증명되면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약속하지. 김상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정말 유나라면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게요. 그날 저녁 김상옥은 서울에서 전문의를 데려오기 위해 떠났고 다음 날 아침에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민지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 벽에 걸린 토끼 그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왜 이토록 토끼, 특히 파란 눈의 토끼에 집착했던 걸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림을 그릴 때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민지는 침대 밑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몇 안 되는 소지품들이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기록, 몇 장의 사진, 그리고 작은 천조각. 파란색 천조각이었는데 그녀는 왜인지 이것을 항상 간직해왔습니다. 이게 뭐였지? 그녀는 천조각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인형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민지는 갑자기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희미한 기억의 파편이 그녀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빨간 우산, 솜사탕 냄새, 그리고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유나야. 민지는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그것은 기억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상상이었을까요?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 그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상옥은 약속대로 서울의 전문의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민지는 DNA 검사를 위해 구강세포 샘플을 제공했고 김상옥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의사는 결과가 빠르면 다음 날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지가 검사를 마치고 물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면 돼. 김상옥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혹시 유나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게 있니? 민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그저 버려진 아이, 고아원 출신의 거친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재벌가의 잃어버린 상속자일지도 모른다는 사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어떤 아이였어요? 김상옥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유나는 활기차고 호기심 많은 아이였어. 특히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 항상 토끼 그림을 그렸어. 그리고 비 오는 날이면 창가에 앉아 빗방울을 세곤 했지. 민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도 비 오는 날이면 항상 빗방울을 세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도 지금도 그랬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만의 특별한 습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유나는 단 것을 무척 좋아했어. 김상옥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특히 딸기 맛 사탕을 가장 좋아했지. 저도.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딸기 맛 사탕을 제일 좋아해요. 그들은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김상옥은 유나의 어린 시절, 그녀의 습관들, 그리고 그녀가 사라진 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신의 희미한 기억 속에서 일치하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김상옥은 민지에게 제안했습니다. 내일 서울에 가보는 건 어떨까? 결과를 직접 받아볼 수 있고 혹시 유나의 집도 보고 싶다면. 민지는 망설였습니다. 서울은 그녀에게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몇 번 가본 적이 있었지만 항상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에 그녀의 진짜 집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숙자 언니도 같이 가도 돼요? 물론이지. 김상옥이 미소 지었습니다. 숙자 씨는 내게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날 밤 민지는 다시 한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 김윤아라면 그녀의 인생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녀는 재벌가의 상속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녀처럼 거칠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마. 그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결과는 부정적일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은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일생일대 가장 갈망했던 것, 가족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의 목소리. 다음 날 아침 민지, 숙자, 그리고 김상옥은 서울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김상옥의 검은색 벤츠 안에서 민지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자리에는 숙자가 앉아 있었고 김상옥과 정비서는 앞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산맥 기억나니? 김상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나가 어렸을 때 자주 여행 갔던 곳이야. 민지는 잠시 그 산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곳에 가본 적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김상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희망이 반짝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그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DNA 검사 결과를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도착하자 정 비서가 모든 절차를 처리했고 그들은 VIP 대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와, 대단하네. 숙자가 속삭였습니다. 이런 곳은 처음이야. 민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 호화로운 환경은 그녀가 익숙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찢어진 청바지와 낡은 가죽 재킷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괜찮아? 숙자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이상해요.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말도 안 돼. 숙자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넌 어디에 있든 잘 어울려. 내가 누구든지 말이야.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고 손에는 결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민지와 김상옥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 민지 씨는 김상옥 회장님의 직계 혈통이 맞습니다. 확률은 99.9% 이상입니다. 민지 씨는 15년 전 실종된 김윤아 양이 맞습니다. 방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민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가슴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그녀가 김윤아인가요? 진짜로? 김상옥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일어나 민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민지가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민지는 일어나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녀는 병원 복도를 따라 정신없이 달렸고 마침내 옥상 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옥상으로 나가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15년 동안 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던 거야.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민지로서 2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그녀는 김윤아가 되어야 했습니다. 재벌가의 손녀, 상속자, 잃어버린 공주. 여기 있었구나. 민지는 뒤를 돌아보았고 숙자가 그녀를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니,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어떡하죠?
저는 김윤아예요. 숙자는 그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민지야. 내가 누구든 넌 여전히 너야. 이름이 바뀌었다고 내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야. 민지는 숙자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습니다. 안도, 혼란, 두려움, 그리고 기대. 그들이 대기실로 돌아갔을 때 김상옥은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다림과 걱정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렇게 나가버려서. 민지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김상옥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너에게 큰 충격일 테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 민지는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정말 당신 손녀라고요? 그럼 제 이름은 김윤아인가요? 그래. 김상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여전히 민지라고 불러도 돼.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야.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고아원에 버려진 거죠? 제 말은 납치범들이 왜 저를 돈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버린 거예요? 김상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너를 납치한 범죄 조직은 부자 가정의 아이들을 노렸어. 하지만 내 경우는 달랐어. 내가 사라진 직후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됐고 범인들은 너를 데리고 도망칠 수 없었던 거야. 그들은 너의 신원을 완전히 바꿔 다른 지역 고아원에 버렸어. 이름, 생년월일, 모든 것을. 민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었다니. 단 하루 만에, 단 한 번의 만남으로. 그리고 제 부모님은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상옥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어머니는 내가 사라진 후 1년 만에 자살했어. 슬픔을 이겨내지 못했지. 그리고 내 아버지는 널 찾아 전국을 헤매다가 3년 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어. 민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으로 인해 부모님이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만 남은 거예요? 그래. 김상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만 남았어. 15년 동안 널 찾기 위해 살아온 늙은이지. 민지는 김상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노인은 15년 동안 그녀를 찾아 헤맸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녀를 잊지 않고 그녀는 갑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사랑받는 아이였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민지가 처음으로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김상옥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박민지로 살아왔는데 이제 갑자기 김윤아가 되어야 한다니. 서두를 필요 없어. 김상옥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 돼.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이제 그 혼란 속에서도 약간의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평생 꿈꿔왔던 것, 가족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 혹시 제 방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김상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지. 지금 당장 가자. 그들은 병원을 나와 김상옥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민지는 그 거대한 건물 앞에서 위축됐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집이었을까요? 이렇게 호화로운 곳에서 그녀가 살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비서가 문을 열자 여러 명의 사용인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사용인들은 민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김상옥이 손짓하자 곧 물러났습니다. 이리 와, 유나. 아니, 민지야. 김상옥이 그녀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내 방은 여기 있어. 그는 분홍색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에는 유나의 방이라고 쓰인 작은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그대로 보존했단다. 내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분홍색 벽지, 작은 침대, 인형들로 가득한 선반. 그리고 침대 위에는 파란 눈을 가진 토끼 인형이 앉아 있었습니다. 토실이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가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기억의 홍수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토시리와 함께 잠들던 밤들, 할머니가 들려주던 동화책, 할아버지가 함께 날린 종이 비행기. 그리고 그날, 시장에서의 그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할아버지는 빨간 우산을 꺼냈습니다. 유나야, 비가 와. 솜사탕은 다음에 사자. 하지만 그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싫어요. 솜사탕 먹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잠시 다른 가게를 들여다보는 사이 그녀는 솜사탕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낯선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쁜 아가씨, 솜사탕 사줄까? 그녀는 경계심 없이 그 남자를 따라갔고 그 후로 모든 것이 흐릿해졌습니다. 기억나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솜사탕, 빨간 우산, 그리고 그 남자. 김상옥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유나야. 드디어 집에 왔구나. 민지, 아니, 이제는 유나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는 그녀는 토시리를 꼭 안았습니다. 15년 동안 억눌렸던 기억과 감정들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터뜨렸고 김상옥도 함께 울었습니다. 숙자는 방 입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민지이기도 해요. 저는 지금까지의 제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김상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넌 유나이면서 동시에 민지일 수 있어. 둘 다 너니까. 민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찾았지만 그것이 곧 자신의 현재를 버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두 세계에 모두 속할 수 있을까요? 김유나이면서 동시에 박민지로. 할아버지, 저 배고파요. 김상옥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내려가자.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음식을 다 준비하게 할게. 민지는 토시리를 내려놓으려다가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인형을 품에 안았습니다. 15년 동안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러나 잊고 있었던 친구. 이제 그녀는 그를 다시 데리고 갈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두 세계 사이의 삶을 향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김상옥의 저택에 머물고 있었고 숙자는 다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거친 오토바이 소리와 다방의 분주함은 없었고 대신 넓은 저택의 고요함과 하인들의 공손한 태도가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아씨, 이 개 같은 옷은 뭐야? 민지는 옷장 앞에서 짜증을 냈습니다. 하인들이 그녀를 위해 새로 구입한 고급 의류들은 그녀에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가죽 재킷과 찢어진 청바지가 그리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유나 아가씨? 박 여사, 집안의 가장 오래된 가정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유나가 어렸을 때부터 돌봐온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민지예요, 아줌마. 민지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옷들 못 입어요. 제 옷은 어디 있어요? 죄송해요, 민지 아가씨. 박 여사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의 지시로 새 옷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원하시면 예전 옷을 가져올게요. 민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아가씨라고 부르고 그녀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려 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익숙한 삶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괜찮아요, 박 여사. 민지의 어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냥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박 여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리고 아가씨가 어렸을 때도 비슷했어요. 항상 자유롭게 입고 싶어 하셨죠. 민지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제가요? 네, 특히 분홍색을 싫어하셨어요. 항상 청바지에 티셔츠만 입으려 하셨죠. 민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분홍색을 싫어했고 편안한 청바지와 티셔츠를 선호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나 봅니다. 아침 식사 시간, 민지는 김상옥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대저택의 거대한 식탁은 단 두 사람을 위해 차려졌습니다. 잘 잤니? 김상옥이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요.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낯설고 불편했지만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김상옥이 자신의 할아버지라는 사실을 받아들였고 그에게 최소한의 존중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오늘은 뭘 하고 싶니? 쇼핑을 가도 좋고 회사에 가볼 수도 있어.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제가 좀 돌아다녀도 될까요? 혼자서요. 김상옥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혼자?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 넌 이제 한영그룹 회장의 손녀로 알려졌으니까. 사실 민지가 김상옥의 손녀로 발견되었다는 뉴스는 이미 언론을 통해 전국에 퍼져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저택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민지는 집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지금 누가 알아보겠어요? 민지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감옥에 갇힌 것 같다고요. 그냥 숨 좀 쉬고 싶어요. 김상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민지의 불편함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유롭게 살아왔고 이제 갑자기 모든 행동에 제약이 생긴 것입니다. 알았어. 하지만 정 비서가 함께 가야 해. 그건 양보할 수 없어. 민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완전한 자유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숨통이 트일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그날 오후 민지는 정 비서의 동행하에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부탁으로 평범한 옷차림을 했지만 그녀의 거친 성격과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정 비서님, 저기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먹어요. 아가씨, 그런 곳은 정 비서가 망설였습니다. 아, 좀. 민지가 짜증을 냈습니다. 왜 이래요? 제가 그냥 떡볶이도 못 먹어요? 김윤아라서요? 진짜 짜증나네. 정 비서는 당황했지만 결국 따라갔습니다. 포장마차 앞에 앉아 민지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매운 떡볶이의 맛, 시끌벅적한 거리의 소음,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아가씨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 이거 봐요, 정 비서님.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죠? 재벌 손녀가 길거리 떡볶이를 먹어도
정비서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민지의 거친 성격에 아직 적응 중이었습니다. 유나가 그녀의 실종 전에는 얌전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민지 아가씨는 정말 솔직하시네요. 그냥 민지라고 불러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같은 소리 듣기 싫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할아버지한테는 제가 말할게요. 그들이 거리를 걷고 있을 때 한 무리의 여학생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서로 떠들고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박민지로서 누렸던 자유와 단순함이 그리웠습니다. 정 비서님, 그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는 지금 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재벌 손녀, 대학생, 아니면 그냥 뭐가 돼야 해요? 정 비서는 민지의 진지한 질문에 놀랐습니다. 그는 한영그룹에서 15년간 일했지만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받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가, 민지 씨가 되고 싶은 대로 되면 되지 않을까요? 회장님은 그저 민지 씨가 행복하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는 김상옥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저택의 정원에 앉아 있었고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박민지로 살아왔고 그게 제 정체성이에요. 하지만 이제 저는 김윤아이기도 하고 혼란스러워요. 김상옥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아야. 아니, 민지야. 넌 둘 다일 수 있어.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난 널 사랑한단다. 내가 거칠고 직설적이어도 그건 내가 살아남기 위해 발전시킨 면이잖아. 하지만 사람들은 기대해요. 제가 품위 있고 교양 있는 재벌가 아가씨가 되기를.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김상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그저 너 자신이면 돼. 내가 편안한 방식으로 살아가렴. 민지는 할아버지의 이해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압력을 주지 않았고 그저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언니한테 좀 가도 될까요? 시골 다방에 며칠 있고 싶어요. 김상옥은 놀랐지만 이해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경호원을 동행시켜야 해. 안전을 위해서야. 민지는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의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현실이라면 그녀는 적응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민지는 장미장 다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경호원들은 거리를 두고 지켜보았고 그녀는 오랜만에 숙자를 만났습니다. 민지야. 숙자가 그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많이 달라 보이네. 민지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여전히 같은 사람인데. 알지 알아. 숙자가 속삭였습니다. 너는 항상 내 소중한 민지야. 민지는 자신의 옛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떠난 그대로였습니다. 좁고 단순하지만 그녀에게는 안식처였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 친숙한 소음들. 그녀는 이것들이 그리웠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는 다방에서 일손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이상하게 바라보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거칠고 직설적이었지만 이전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야, 이 인간이 왜 커피를 안 마셔? 그녀는 손님이 커피를 거의 손대지 않자 짜증을 냈습니다. 맛없어? 내가 직접 탄 건데. 숙자는 그녀의 태도에 한숨을 내쉬었지만 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알고 사랑하는 민지였습니다. 민지야, 손님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왜요? 진짜 맛있게 탔는데. 그건 맞지만 조금 더 예의 있게 말할 수 있잖아. 민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두세 개에 속해 있었고 어쩌면 양쪽의 좋은 점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 손님, 커피가 입맛에 안 맞으신가요? 다른 걸로 바꿔드릴까요? 숙자는 놀랐지만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지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민지는 밤중에 옥상에 올라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두세 개를 모두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저주가 아닌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박민지이면서 김윤아입니다. 그녀는 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두세 개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다방에서의 일주일은 민지에게 숨통을 틔워주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김윤아가 아닌 박민지로 살 수 있었고, 그것은 그녀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지와 숙자는 다방이 문을 닫은 후 소주 한 병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언니,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 민지가 술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왜 저 같은 거친 아이를 받아주셨어요? 2년 전에. 숙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억나니? 내가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아무데도 갈 곳이 없었잖아. 거리에서 자고 있는 널 발견했을 때 내 눈빛이 내 동생과 똑같았어. 언니 동생이요? 응, 내 여동생. 오래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내가 보살피지 못한 동생. 너를 봤을 때 마치 그 아이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았어.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숙자가 왜 자신을 특별히 아끼고 돌봐주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다방의 다른 여종업원들과 달리 숙자는 그녀를 손님들과 어울리게 하지 않았고 그저 배달과 잡일만 시켰습니다. 언니가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민지가 숙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짜 감사해요. 언니는 제 진짜 가족이에요. 숙자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술 한잔 했다고 갑자기 왜 이렇게 감성팔이야? 내가 막말하고 욕하는 게 더 익숙한데.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깊은 유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족이었고 그것은 DNA 검사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언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두세 개를 오가야 할 것 같은데 이 다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숙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장사가 예전만 못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옛날식 다방보다 현대적인 카페를 더 좋아하잖아.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김상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경호원들을 밖에 남겨두고 혼자였습니다. 할아버지, 민지가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왜 오셨어요? 너를 보러 왔지. 김상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보이네. 이곳에서의 시간이 너에게 좋은 것 같구나. 네.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편안하게 느끼는 곳이에요. 김상옥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방은 오래되고 낡았지만 아늑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숙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숙자 씨, 민지를 잘 돌봐줘서 고맙습니다. 제 손녀가 이곳에서 행복해 보여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회장님.
민지는 제가 돌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다방을 지켜준 아이예요. 김상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혹시 이 다방을 현대적인 카페로 리모델링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민지와 숙자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최신 시설을 갖춘 카페로 바꾸고 브랜드도 새롭게 만들어요. 물론 운영은 계속 숙자 씨가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회장님, 그건 너무 큰 제안이에요. 숙자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민지의 두세 개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될 거예요. 민지가 앞으로도 이곳에 계속 올 수 있게, 그리고 여기서도 그녀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요. 민지는 할아버지의 제안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녀를 서울로 데려가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세계를 존중해주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 민지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도 여기 계속 올 수 있는 거예요? 물론이지. 김상옥이 웃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여기 있어도 돼. 나는 그저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숙자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름은 어떤 게 좋을까요? 김상옥이 물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세 개는 어때요? 제 삶을 상징하는. 완벽해. 김상옥과 숙자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다방 옥상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더 깊은 이해와 유대감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저를 이해해 주셔서. 제가 바로 김윤아로 돌아오길 강요하지 않으셔서요. 김상옥은 손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민지야, 나는 15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없어. 하지만 이제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어. 그리고 난 내가 자랑스러워. 내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어떤 옷을 입든, 어떤 말투를 쓰든. 넌 내 소중한 손녀야. 민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항상 강한 척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녀는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었습니다. 아직 혼란스러워요. 어떨 땐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박민지인지 김윤아인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김상옥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두 사람이 모두 너라는 거야. 그리고 두 사람 모두 특별하고 소중해. 다음 날부터 장미장 다방의 리모델링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상옥은 최고의 디자이너와 시공팀을 불러들였고 모든 과정에서 숙자와 민지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새로운 카페는 과거의 향수와 현대적인 세련됨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으로 탄생할 예정이었습니다. 민지는 서울과 시골을 오가며 새로운 생활 방식에 적응해 갔습니다. 서울에서는 그녀는 할아버지와 함께 살며 김윤아로서의 삶을 배워갔고, 시골에서는 여전히 박민지로 살며 숙자 언니와 함께 카페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성격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욕설을 입에 달고 살지는 않았고 사람들에게 조금 더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솔직함과 직설적인 태도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것은 그녀만의 매력이 되었습니다. 야, 이 벽 색깔 완전 구리다. 민지가 카페 리모델링 현장에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생각한 건 이런 게 아니라고.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당황했지만 민지의 솔직한 피드백에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지 씨. 다른 색상 샘플을 가져오겠습니다.
숙자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지는 변하고 있어. 하지만 그건 좋은 변화야. 그녀는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더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 민지는 또한 교육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고, 나중에는 대학에 가고 싶다는 꿈도 생겼습니다. 김상옥은 그녀에게 최고의 과외 선생님들을 붙여주었지만, 민지는 여전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이 개 같은 수학은 도대체 뭐야? 그녀는 문제집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집어들고 끈질기게 도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박민지였고, 이제는 김윤아이기도 한 그녀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 후, 두세 개 카페가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카페는 현대적인 시설과 세련된 인테리어를 갖추었지만, 옛 다방의 아늑한 분위기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카페 한쪽 벽에는 민지가 그린 토끼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것은 그녀의 두세 개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개업식 날, 김상옥은 조용히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행사를 원하지 않았고, 그저 손녀와 함께 이 특별한 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어때요, 할아버지? 민지가 자랑스럽게 물었습니다. 멋지죠? 정말 아름답구나. 김상옥이 감탄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하단다. 민지는 카페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두세 개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두세 개를 모두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알겠어요. 민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박민지이면서 김윤아예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저예요. 김상옥은 손녀를 자랑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을 마침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소중한 윤아, 이제는 강인하고 독립적인 민지가 된 그녀를 다시 품에 안는 순간, 숙자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민지가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민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숙자라는 언니가 있었고 김상옥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두세 개에서 그녀는 모두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두세 개 카페는 마을의 명소가 되었고 서울에서도 주말이면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었습니다. 민지의 거친 성격과 솔직한 태도는 오히려 카페의 특별한 매력이 되었고 그녀의 토끼 그림들은 SNS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김상옥은 민지의 변화를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직설적이고 때로는 거칠었지만 그 안에 따뜻함과 진실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검정고시를 통과했고 이제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경영학 공부하고 싶어요. 민지가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말했습니다. 경영학? 김상옥이 놀랐습니다. 한영그룹을 위해서? 아니요, 제 카페 체인을 만들고 싶어서요.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세 개를 전국적인 브랜드로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중에는 고아원 출신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싶어요. 저 같은 아이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게요. 김상옥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의 손녀는 자신의 아픔을 다른 이들을 돕는 원동력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거 정말 훌륭한 생각이구나.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 말해. 그럼 민지의 눈이 장난스럽게 반짝였습니다. 한영그룹에서 투자 좀 해주실래요? 개인적으로 말고
공식적으로요. 제가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서요. 김상옥은 크게 웃었습니다. 민지는 의존적인 상속자가 아니라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독립적인 사업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항상 꿈꿔왔던 손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좋아, 정식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투자심사위원회에 제출하렴. 내가 특별 대우하지 않을 테니 너의 실력으로 증명해 보여줘. 민지는 도전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고 보세요, 할아버지. 제가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드릴게요. 그녀의 자신감은 이제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민지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었고, 그것은 그녀에게 안정감과 정체성을 주었습니다. 한편 민지는 토시리와 함께 자신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더 많이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 아버지의 웃음소리, 그리고 특별했던 순간들. 그 기억들은 때로는 그녀를 슬프게 했지만 그것들은 또한 그녀에게 소속감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민지는 김상옥의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부모님의 결혼식 앨범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부모님의 행복한 모습을 보았고 그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민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저 이제 집에 왔어요. 걱정 마세요. 그날 밤 민지는 오랜만에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녀가 납치되던 날의 기억이 더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낯선 남자의 얼굴, 그의 거친 손길, 그리고 공포.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깨어났고 김상옥이 급히 그녀의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민지야, 괜찮니? 악몽을 꿨니?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그 사람 얼굴이 기억나요. 저를 데려간 사람. 김상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그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오래전에 수사를 종결했고 사건 파일은 미해결 사건으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걸 말해줄 수 있겠니?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기억하는 남자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눈 밑에 흉터, 이상한 억양, 그리고 손가락이 하나 없었다는 사실까지. 다음 날 김상옥은 경찰에 연락했고 사건은 재개되었습니다. 민지의 기억을 바탕으로 몽타주가 그려졌고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단 일주일 만에 용의자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정확히 민지가 묘사한 특징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현재 다른 범죄로 이미 수감 중이었고 경찰의 신문에 그는 결국 15년 전 김윤아 납치 사건을 자백했습니다. 민지는 경찰서에 불려갔지만 용의자와 직접 대면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과거에 사로잡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서면으로 진술서를 제출했고 범인은 추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끝났어요. 민지가 경찰서를 나오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상옥은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는 15년 동안의 고통과 분노가 마침내 해소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가족은 파괴되었지만 그의 소중한 손녀는 돌아왔고 이제 그들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와 김상옥은 두세 개 카페에서 숙자와 함께 작은 축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오랜 악몽이 마침내 끝났음을 기념했고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민지야, 내가 자랑스럽다. 숙자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강인한지 몰라. 민지는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운이 좋았어요, 언니. 저에게는 언니 같은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가족도 있지. 김상옥이 덧붙였습니다. 네.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대학에 합격한 후 민지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면서도 주말마다 두세 개 카페로 돌아와 일했습니다. 그녀는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자신만의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카페에서의 민지는 여전히 직설적이고 거침없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강하게 요구했지만 동시에 공정했고 그들의 성장을 응원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젊은이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했습니다. 야, 너 설거지를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녀는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에게 소리쳤습니다. 컵이 깨질라. 하지만 곧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자,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하면 훨씬 효율적이야.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 금방 배울 거야. 그 직원은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지의 거친 말투 뒤에는 진심 어린 관심과 애정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상옥은 자주 카페를 방문했고 민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는 그녀의 경영 방식이 독특하지만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직원들은 그녀를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했고 고객들은 그녀의 솔직함과 진정성에 매료되었습니다. 내 사업 계획서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단다. 어느 날 김상옥이 알려주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내 아이디어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 특히 고아원 출신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은 회사의 사회적 책임과도 잘 맞아떨어진다고 하더구나. 민지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제가 꼭 성공해서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넌 이미 나를 자랑스럽게 하고 있어. 김상옥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 후에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진 모습을 보여주니까. 대학 2학년이 되던 해 민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을 출판했습니다. 두 세계 사이에서라는 제목의 이 책은 그녀가 박민지로 살다가 김윤아라는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 여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책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고 민지는 갑자기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방송에 출연하고 강연을 요청받기도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본업인 카페와 학업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단지 제 이야기를 공유했을 뿐이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쁠 뿐이에요. 책의 수익금 대부분은 민지가 설립한 재단으로 기부되었습니다. 두세 개 재단은 고아원 출신 청소년들의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민지는 직접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야,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냐? 그녀는 멘토링 세션에서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심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그게 핑계가 될 수 없어.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아. 그녀의 직설적인 조언은 때로는 거칠게 들렸지만 학생들은 그녀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민지는 그들에게 동정이 아닌 진정한 이해와 격려를 제공했고 그것은 그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상옥은 민지의 활동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의 손녀는
단순히 재벌가의 상속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는 독립적인 개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거친 언행은 이제 그녀의 솔직함과 진정성의 표현이 되었고, 그것은 오히려 그녀의 매력이 되었습니다. 민지의 25번째 생일날, 김상옥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부모님이 그녀를 위해 남긴 비디오 메시지였습니다. 유나가 태어났을 때 녹화되어 그녀의 20번째 생일에 보여주기로 계획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건 엄마 아빠가 남긴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김상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20살 때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이제서야 주게 되었구나.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비디오를 틀었습니다. 화면에는 젊은 부부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나야, 그녀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금 넌 아직 갓난아기지만 이 영상을 볼 때는 어엿한 숙녀가 되어 있겠구나. 엄마 아빠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든 너를 항상 사랑한단다. 유나야, 그녀의 어머니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강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래. 세상이 어떤 어려움을 주더라도 넌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 기억해.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민지는 화면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딸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 처음으로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부모님이 바랐던 그대로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 엄마, 아빠. 그녀는 화면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강하고 행복해요. 그리고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는 할아버지를 바라보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울었고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치유와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지는 이제 자신의 과거와 완전히 화해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고 잃어버린 상속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박민지이자 김유나, 두 세계 사이에서 자신만의 길을 걷는 한 젊은 여성. 3년 후 민지는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녀의 졸업식에는 김상옥과 숙자, 그리고 그녀의 인생의 중요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졸업 후 그녀는 즉시 두 세계 카페의 확장에 전념했고 1년 만에 서울과 부산에 2개의 새로운 지점을 열었습니다. 야, 이 커피 맛이 왜 이래? 민지는 새 지점의 바리스타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카페의 정신은 정직함이야. 정직한 맛, 정직한 서비스. 다시 내려. 바리스타는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다시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는 이미 민지의 스타일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까칠한 말투 뒤에 숨겨진 열정과 진심을 알고 있었지요. 두 세계 카페는 단순한 카페 체인을 넘어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각 지점에는 고아원 출신 청소년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가 있었고 주말에는 그들을 위한 무료 강좌가 열렸습니다. 또한 카페 수익의 일부는 항상 두 세계 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민지는 이제 완전히 자신의 두 정체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때로는 김유나로, 때로는 박민지로 살아갔지만 그 두 사람은 점점 더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움은 유지되었지만 그 속에 따뜻함과 깊이가 더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저 얼마 전에 고아원에 다녀왔어요. 민지가 김상옥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곳이요.
그래, 어땠니? 김상옥이 물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어요. 너무 많은 기억들이 있어서요. 민지의 눈에 잠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하지만 가보니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해방된 느낌이었어요. 제가 더 이상 그곳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김상옥은 손녀의 성장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강인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가지 결정을 했어요. 민지가 계속했습니다. 그 고아원을 인수하고 싶어요. 완전히 새롭게 바꾸고 싶어요. 아이들이 정말 가정 같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요. 김상옥은 깊이 감동했지만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그건 큰 책임이 따르는 결정이야. 확실히 준비됐니? 네. 민지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에게 제가 받지 못했던 것을 주고 싶어요. 안정감, 소속감, 그리고 희망을요. 김상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겠다. 그렇게 민지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고아원을 인수하고 두세 개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보호시설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진정한 가정과 미래를 제공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민지는 자주 두세 개 하우스를 방문했고 아이들과 직접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그녀의 거친 말투에 놀랐지만 곧 그녀의 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야, 너 왜 그림 그리는 거 포기하려고 해? 그녀는 한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내 그림 진짜 재능 있는데 포기하면 바보야. 어차피 고아인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소년이 절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민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개소리 하지 마. 나도 고아였어. 근데 봐.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고아라는 건 그냥 시작점일 뿐이야.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그녀의 직설적인 말에 소녀는 놀랐지만 그의 눈에 작은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에게 롤모델이 되었고 그들에게 꿈을 꿀 용기를 주었습니다. 민지가 30살이 되던 해 김상옥은 그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민지야, 이제 한영그룹의 이사회에 들어올 생각 없니? 민지는 놀랐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할아버지의 사업과 자신의 사업을 분리해 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하고 싶었고 그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여준 경영 능력과 사회적 책임감이 인상적이었어. 한영그룹도 변화가 필요해. 내가 가진 신선한 시각과 직설적인 접근법이 도움이 될 거야. 민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또 다른 전환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김윤아로서의 책임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까요? 생각해 볼게요, 할아버지.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가 만약 이사회에 들어간다면 저는 여전히 두세 개와 재단 일을 계속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절대로 특별 대우를 원하지 않아요. 다른 이사들과 똑같이 대해주세요. 김상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난 내가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을 항상 존중할 거야. 그해 가을, 민지는 한영그룹의 최연소 이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첫 이사회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행동할까? 거친 말투를 그대로 유지할까? 아니면 김윤아로서 더 세련되고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줄까? 이사회가 시작되고 한중혁이 노동자 임금 삭감을 제안했을 때 모두의 의문은 해소되었습니다. 미쳤어요?
직원들은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들의 임금을 삭감하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면 우리 임원들 보너스부터 줄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곧 김상옥이 웃음을 터뜨렸고 다른 이사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민지의 스타일을 받아들였고 그녀의 솔직함이 회사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지는 한영그룹 내에서도 자신만의 위치를 확립했습니다. 그녀는 회사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을 혁신적으로 개선했고 직원들의 복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지도 아래 한영그룹은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서울과 시골을 오가며 두 세계 사이의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두 세계 카페는 전국적인 체인으로 성장했고 두 세계 재단은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세계 하우스는 아이들에게 진정한 가정을 제공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유나야. 아니, 민지야. 어느 날 김상옥이 불렀습니다. 그는 이제 많이 노쇠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내가 너를 찾기 위해 15년을 보냈지만 지난 10년은 내가 내게 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단다. 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야.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행복해요.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서, 그리고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서요. 김상옥은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넌 박민지이면서 김유나야. 그 두 사람이 만나 더 특별한 한 사람이 되었지. 그리고 난 그 두 사람 모두를 사랑한단다. 민지는 할아버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한 원을 이루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두 세계는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았고 자신이 누구인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박민지였고 또한 김유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정체성이 만나 만들어낸 특별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민지는 자신의 아파트 창가에 앉아 빗방울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토시리가 놓여 있었고 그녀의 목에는 이제 완전해진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영원한 사랑, 우리 유나.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항상 그랬듯이 빗방울 세기는 그녀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유나의 습관이었고 지금의 민지도 여전히 즐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숙자였습니다. 민지야, 카페에 좀 와줄래? 새로운 메뉴 개발 중인데 내 의견이 필요해. 알겠어요, 언니. 지금 갈게요. 민지는 토시리를 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방벽에는 여러 장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어린 시절의 유나, 고아원 시절의 민지, 그리고 지금의 그녀. 서로 다른 시기, 서로 다른 정체성 하지만 모두 그녀였습니다. 비가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민지는 빨간색 우산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기억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억들은 이제 그녀의 일부가 되었고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야, 이 개 같은 비. 그녀는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거친 말투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것은 두려움의 표현이 아니라 그녀만의 특별한 매력이 되었습니다. 민지는 두 세계를 오가며 그 사이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느 한쪽에 속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났고 대신 두 세계의 장점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한 자신이 되었습니다. 박민지이자 김유나, 시골 다방 배달부이자 재벌가의 상속자, 거친 성격의 소녀이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성.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합쳐져 그녀는 그저 자신이 되었습니다. 그녀 자신. 두 세계 사이에서 완전한 원을 이룬 그녀 자신. 민지가 35살이 되던 해, 김상옥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손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민지야, 내가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너를 다시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는지를 지켜본 것이란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진행되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한영그룹의 임직원들, 두 세계 카페의 직원들, 재단의 수혜자들, 그리고 두 세계 하우스의 아이들까지. 김상옥의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민지는 강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모든 절차를 지켰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나고 그녀가 혼자 남았을 때 그녀는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할아버지. 그녀는 흐느꼈습니다. 저 어떻게 혼자 살아요?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숙자였습니다. 그녀는 민지 곁에 조용히 앉아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민지야.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그날 밤 민지는 할아버지의 서재에 앉아 그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서랍 안에서 그녀는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김상옥이 유나가 실종된 날부터 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의 날짜는 정확히 15년 전 그녀가 납치된 날이었습니다. 오늘 내 소중한 유나를 잃었다. 내 실수였다. 단 몇 초라도 그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말았어야 했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유나를 찾아내고 말 것이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김상옥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끝없는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매일 일기를 썼고 매일 유나를 찾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지를 만난 날의 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났다. 시골 마을에서 우연히 만난 젊은 여성이 유나일지도 모른다. 그 아이의 눈빛, 특히 광대뼈 아래점, 그리고 무엇보다 그 펜던트. 내 마음은 이미 알고 있다. 그 아이가 내 유나다. 하지만 그 아이는 이제 박민지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다. 거칠고 날카롭지만 그 속에 유나의 영혼이 보인다. 나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그 아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 후의 일기들은 민지와의 만남, 그녀의 성장 과정, 그리고 김상옥의 끝없는 사랑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날짜와 함께 간단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완전해졌다. 유나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민지라는 놀라운 사람도 만났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하나로 합쳐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이제 평화롭게 떠날 수 있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변함없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지는 한영그룹의 회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면서도 두 세계의 모든 프로젝트를 계속 이끌어갔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유산을 이어가되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한영그룹은 그녀의 지도 아래 더 혁신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두 세계 카페는 전국적인 프랜차이즈가 되었고 두 세계 재단은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두세 개 하우스는 이제 전국에 여러 지점을 둔 모범적인 보육시설이 되었습니다. 민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녀의 강연은 항상 청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그녀의 두세 개 마이너스 서울과 시골, 과거와 현재, 유나와 민지 마이너스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두세 개 카페 옥상에서 민지는 종종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할아버지와 부모님을 생각했고 그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아빠,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강하고 행복해요. 그리고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의 말은 이제 더 이상 거칠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여전히 솔직하고 직설적이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따뜻함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 언니, 두세 개 하우스의 한 소녀가 그녀를 부르며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민지가 처음 만났을 때 자신감 없고 무기력했던 아이였지만 이제는 밝고 활기찬 청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수진아? 민지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이 학교 콩쿠르에서 1등 했어요. 그래, 대단하네. 역시 내가 눈이 높다니까. 너 처음 봤을 때부터 재능 있다고 했잖아. 소녀는 기쁜 미소를 지으며 민지 옆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저도 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소녀가 물었습니다. 민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니, 너는 너 자신이 되어야 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내 상처를 내 힘으로 바꾸는 것.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과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는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성장하고 배우고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고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박민지였고 김윤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이제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두 세계 사이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이제 다른 이들에게도 빛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민지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과거의 아픔이 아닌 현재의 충만함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세 개, 내 두세 개.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려줘서 고마워. 바람이 그녀의 말을 받아 밤하늘로 실어 날랐고 별들은 그 답변으로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완벽한 원, 완전한 조화, 두세 개가 하나로